여기 통영 바다를 마주한 한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이름은 리브, 떠남을 뜻하는 그 이름처럼 이곳을 찾은 이들은 잠시 일상을 떠나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특별한 방, 204호. 그 방에 머무는 여자들은 모두 특별한 사연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주 204호엔 한 명의 여자가 찾아왔고 떠났습니다. 그들과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나눴던 남자, 최재욱. 그는 원래 소설가였지만 이제는 사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잊고 있던 이야기, 말하지 못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204호의 여자들 48개의 계절. 그리고 나, 지금 네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58살 윤지은입니다. 현재 서울 대치동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딸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평범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으며 5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모든 일상을 딸과 함께 나눠왔습니다. 딸 서진은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30이 넘도록 친구처럼 지내며 서로에게 기댔고 함께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딸이 걸었던 마지막 전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숨 쉴 수 없는 죄책감 속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교통사고였다고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까지 저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는 걸요. 내 딸은 죽기 전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마지막 전화 한 통 끝내 받지 못한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붉은색 립스틱만 봐도 숨이 멎는 공황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낡은 일기장에서 시작된 의심은 곧 끔찍한 진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딸이 죽은 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협박, 약물 밀매, 감시, 고의적 사고. 그 모든 걸 20대 초반의 내 딸이 홀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죽어도 몰랐습니다. 통영.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단어는 지옥을 품은 바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낯선 남자와 마주쳤고 딸의 그림자와 싸우며 끝끝내 그 사건의 실체를 파헤쳤습니다. 딸의 죽음은 실수였을까? 아니면 살인이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평생 외면해왔던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뿌연 안개 속을 걷는 기분입니다. 딸을 보내고 난 그날 이후로 제 시간은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심장이 조여옵니다. 거실에 놓여있던 그녀의 사진 한 장조차도 마주할 수 없어 이불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녀가 입었던 붉은색 코트가 떠오를 때면 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쉴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라는 게 이런 걸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붉은 물건 하나만 봐도 마치 그날의 그 순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딸의 사고는 붉은색 신호등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장면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차가 급하게 멈추지 못했고 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딸이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회의 중이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잠깐 통화돼? 라는 문자가 왔지만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끝난 후 전화를 걸었을 땐 이미 사고가 난 후였습니다. 그날의 미안함은 시간이 지나도 옅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더라면, 몇 초만 빨랐더라면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며 날카로운 가시처럼 저를 찌릅니다. 딸아이 방은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 책상 위에 쌓인 메모지, 화장대 위에 놓인 작은 향수까지 방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 멀찍이서 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화장대를 정리하다 딸이 쓰던 립스틱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되어 굳은 그것을 괜히 손목에 쓱 그어보았습니다. 붉은 자국이 제 피부 위에 퍼지는 순간 머리가 아득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이 쓰던 그 립스틱 색이 사고 당시 입고 있던 코트 색과 같았습니다. 그 순간 눈앞이 흐려지며 공포와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붉은색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빨간 사과나 고추 같은 것도 피하게 되었고 신호등이 붉게 바뀌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반응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저에겐 시간이 더 큰 고통을 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딸과의 마지막 순간이 더 생생하게 떠올랐고 그녀가 제게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에 대한 미련이 사무쳤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조차 듣지 못한 엄마였습니다. 그래서 제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딸이 무언가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혼자 고민하던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저 그녀가 조금 우울했었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고 난 뒤에도 그녀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고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괴로움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딸의 미소가 떠오르고 눈을 떠도 그 미소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 고통 속의 반복이었습니다. 딸의 방을 정리하려 마음먹은 건 립스틱 사건 이후였습니다. 방 안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지만 그 아이가 남긴 것들을 그냥 시간 속에 묻어두는 것도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랍 속에는 교과서와 다이어리 그리고 낙서처럼 가득 채워진 작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무심코 펼쳐보던 중 한 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통영에 가고 싶다. 바다 냄새가 그리워. 짧은 문장이었지만 딸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애가 떠나기 전 간절히 원했던 게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왜 하필 통영을 가고 싶어 했을까? 거기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한 번쯤 가볼 만하지 않을까? 딸이 이루지 못한 그 바람을 제가 대신 이뤄주면 조금이나마 미안함이 덜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겁도 났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그 애가 왜 통영을 바라봤는지, 혹시 거기서도 또 다른 상처를 마주하게 될지.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이유에서든 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로요. 다음 날 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딸의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날짜마다 적힌 일상은 평범했지만 곳곳에 통영에 대한 언급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통영 바다 보고 싶다. 그 골목길 다시 걷고 싶다. 는 식의 문장들. 저는 아이가 그곳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언제, 누구와 어떤 이유로 통영을 그리워했는지 묻고 싶었지만 이제는 물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흔적을 따라 통영으로 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애가 바라본 바다를, 걸었던 골목을, 앉았던 벤치를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통영은 제게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지리적으로 낯선 곳이 아니라 그 애가 무엇을 숨겼는지 모르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두려웠습니다. 혹시 그곳에서 아이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의 노트를 가방에 넣고 통영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 예약했습니다. 그 애가 머물고 싶어 했을 장소와 최대한 비슷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제 마음을 계속 붙잡았지만 그 답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출발하는 날 저는 딸의 사진을 조심스럽게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지만 그녀의 웃음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통영에 가면 그 미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제 머릿속엔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뛰어오던 딸, 중학생이 되어 밤늦게 돌아온 날, 마지막으로 포옹했던 그 짧은 순간. 이 모든 기억을 안고 저는 통영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두렵고 조심스러운 이 여정이 제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를 품은 채 말입니다. 통영에 도착하자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갈매기 소리와 짠내가 섞인 공기 속에서 딸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바다 냄새가 그리워.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을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통영에서 딸은 무엇을 보고 싶어 했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게스트하우스 이름은 리브. 건물 외벽은 연한 하얀색이었습니다. 입구에는 작게 게스트하우스 리브라는 간판이 있었고 그 옆에는 1층의 작은 창문들과 통창도 보였습니다. 딸은 어느 방에서 묵었을까? 게스트하우스 관리자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04호 객실키를 주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었지만 아주 특별한 방이라고 했던 말만 기억났습니다. 방 안은 아담하고 조용했습니다. 침대 곁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아래엔 낡은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고 딸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공간에 딸애가 있었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그저 침대 옆에 가만히 서서 창밖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는 잔잔한 물결과 그 위를 떠도는 작은 배들이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처음으로 딸과 함께 이곳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상상이 너무 선명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커다란 창이 있는 게스트하우스 라운지에서 커피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커피 한 잔을 내려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나지막이 여행 오셨어요? 하고 묻더니 제가 대답을 못하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재욱이라는 이름의 관리자였고 제게 처음부터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의 조용한 태도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딸의 이야기조차 꺼낼 수 있을 만큼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의 일기장 속 글귀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통영, 바다, 그리고 반복되는 단어들. 그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를 해석해 보려 애쓰는 동안 눈가가 다시 젖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모든 게 괴롭고 무겁지만 처음으로 딸과 조금 가까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통영이 왜 그 아이에게 특별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언가 위로가 되는 듯 했습니다. 슬픔은 여전했지만 조금씩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게스트하우스 뒷마당을 산책했습니다. 푸른 바다가 조금 더 가까워 보였고 새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그 순간 최재욱 씨가 마당을 정리하다가 제게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그는 미소를 지으며 오늘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침묵은 어쩐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조용한 배려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딸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라운지에 앉아 창밖 바다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딸이 이곳을 와보고 싶어 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숨을 고르지 않으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최재욱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으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받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간을 말하며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날로 다시 돌아간 듯 손이 떨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주 조금이나마 제 마음의 벽을 허무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애가 통영에 오고 싶어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일기장에 여러 번 적혀 있더라고요. 바다 냄새가 그리웠대요. 제 말에 최재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친구. 혹시 이름이 김서진?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친구, 저도 봤어요. 여기, 이 게스트하우스에 온 적 있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이 여기에 왔었다니요? 일기장에는 통영을 가고 싶다고만 썼는데 그녀는 이미 이곳에 다녀갔던 것일까요? 이 사실은 저를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아이, 몇 달 전에 혼자 와서 묵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했지만 무언가를 무척 고민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죠. 말도 거의 안 했고요. 최재욱 씨의 말은 제 뇌리에 박혔습니다.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딸의 또 다른 얼굴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을까? 무슨 고민이 있었던 걸까? 저는 그저 아이가 힘들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던 무심한 엄마였습니다. 제 안에 있던 후회는 이제 새로운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이곳에 왔던 이유, 그리고 떠나기 전 그가 품고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딸이 이곳을 다녀간 것을 왜 숨겼을까?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무언가 두려운 일에 휘말려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감정이 있었던 걸까? 침대에 누운 채 딸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읽어도 그 어떤 단서도 없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빈자리에 대한 질문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심스럽게 최재욱 씨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곳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마지막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섭지만 엄마에겐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엄마가 다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혼자 무엇과 싸우고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다는 결심이 제 안에서 단단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최재욱 씨의 말 이후 제 마음은 폭풍이 몰아친 듯 했습니다. 무섭지만 엄마에겐 말할 수 없어. 그 한 문장이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딸이 무엇을 두려워했던 걸까요? 왜 저를 그 두려움에서 제외시켰을까요? 한동안 저는 마음을 가다듬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저를 지키기 위해 그 모든 걸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딸이 겪었던 일들을 알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근처 카페에서 딸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친구, 전에 여기 자주 왔어요. 조용했지만 뭔가 쫓기는 사람 같았죠.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어떤 남자랑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얼굴은 잘 못 봤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이 위험한 인물과 관계를 맺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진 단서들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고 저는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딸이 누군가와 위험한 일을 겪고 있었다는 단서 같았습니다. 마음속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저는 딸의 휴대전화 번호로 등록된 예전 통신사 명세서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통영에 오기 전 온라인으로 해지했던 자료를 백업해 두었던 게 생각났습니다. 자료를 꺼내어 몇 개월간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다가 특정 번호와 반복적으로 통화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딸의 일기장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몇 개의 숫자와 날짜, 그리고 제이라는 글자와 함께 약국 3시, 조심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메모에 적힌 힌트를 따라 통영 시내의 약국 몇 곳을 직접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 번째 약국에서 딸의 사진을 보여주자 약사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약국 앞에서 서 있던 분이에요. 계속 가까만 보더라고요. 뭔가 기다리는 사람처럼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약국 주변을 걷다가 작은 골목 끝에 버려진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고 어두웠지만 이상하게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딸의 메모와 약국, 그리고 이 창고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문틈은 열려 있었고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먼지투성이었고 창고 구석에는 붉은 낙서와 종이 조각들, 약물 용기로 보이는 플라스틱 병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냄새와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제 몸을 덮쳐왔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곳은 불법적인 일을 한 것이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곳저곳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구겨진 노트와 메모지, 찢어진 종이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한 장씩 읽어보며 차곡차곡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변에 방치되어 있던 엎어져 있는 작은 낡은 책상을 바로 세워 그 위에 발견한 노트와 종이를 펼쳐 읽기 쉽게 놓았습니다. 그중 떨리는 손으로 지저분한 노트를 펼치자 내부에는 날짜, 약물 이름, 금액, 그리고 이니셜로만 남긴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서울대치동 1543KSJ 2회 미납, 신체포 기각서 작성 완료, 배달사고, 사회, 인터넷 야동 유포 완료. 서진의 이니셜과 휴대전화 뒷번호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딸이 이 일에 실제로 엮여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든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제 눈앞에 와 있었고 이제 저는 그것을 끝까지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혔고 바닥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고에서 가져온 노트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몇 시간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손글씨로 적힌 낙서 같은 기록들 속에서 딸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서진이 정말 이 일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눈앞의 글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왜 이런 일을 시작했을까? 누가 시킨 걸까? 도대체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감정조차 마비된 것 같았습니다. 노트 속에는 또 다른 이니셜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경쟁 조직 조심이라는 문구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날짜는 바로 딸이 사고를 당한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던 건 아닐까?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결과라면? 생각만으로도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을 다시 꺼내 읽으며 창고에서 가져온 노트의 단서들과 다시 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읽은 일기 속엔 예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짧은 문장이 귀퉁이에 아주 작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 이번엔 못 빠져나올 것 같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려 했지만 이미 깊게 얽혀버렸던 걸까요? 일기 뒤편에는 전화번호 하나와 J라는 알파벳만 남긴 메모가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 번호가 사고와 연관돼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서진의 마지막 연락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딸이 마지막으로 의지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진이 엄마입니다. 딸애가 남긴 마지막 연락처라 확인하고 싶습니다. 곧바로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몇 시간이 지난 뒤 한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죽고 싶어? 그냥 잊으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공유의 거절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공포와 침묵이 존재한다는 신호로 느껴졌습니다. 더는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혼자 짊어졌던 공포를 이제는 제가 대신 마주해야 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예약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최재욱 씨에게 부탁해 며칠 더 묵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졌고 저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걷는 내내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딸이 왜 그토록 침묵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말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추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미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 삶의 마지막을 정의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영에 내려온 지 며칠이 흘렀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통영의 바다가 포근한 바다가 아니라 공포와 죽음의 바다와 같았고, 골목길은 햇살 아래 조용하고 평온한 바닷가 골목길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서울의 한 50 넘은 여교사가 도저히 어찌할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딸이 감추려 했던 모든 진실을 직면한 후 처음으로 그녀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낸 용기에, 그리고 저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사랑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으며, 딸아이가 얼마나 괴로웠을까를 생각하니 딸애가 미치도록 보고 싶어져서 결국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삶의 조각들은 제 안에서 다시 맞추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복수도 항의도 진실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무력한 엄마의 처지에 전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애를 슬픔으로만 기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딸의 일기장과 남긴 메모, 그리고 창고에서 찾은 기록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비록 제출한 자료와 기록이 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는 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딸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비록 불편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세상에 밝히고 또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떠난 그의 이야기, 이제는 제가 대신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감췄던 걸 엄마가 꺼내줄게. 이젠 괜찮아.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 방 창문을 열고 통영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잔잔히 바다 위를 비추고 있었고 작은 배 하나가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딸의 사진을 바라보다 처음으로 잘 가, 내 딸이라고 속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얹혀있던 마지막 인사.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아이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란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내 마음속의 딸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통영의 언덕 위 작은 전망대로 올라갔습니다. 딸이 바라봤을 법한 풍경이었고 바다와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가방에서 딸의 일기장과 조그마한 유리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간직했던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찢어 유리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 아이의 마지막 소망을 바다에게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이라기보다는 마지막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엄마도 살아볼게. 내가 다 밝혀낼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용기 내어서. 그렇게 말하며 저는 병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방을 정리하며 딸의 마지막 흔적들을 차분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각오가 다져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이 남긴 그 흔적들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 이제는 제 인생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이젠 너의 삶이 아니라 엄마의 삶을 시작할게. 그렇게 다짐하고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따뜻한 햇살이 복도 끝에서 들어왔고 저는 그 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떠나기 전 저는 라운지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매일 아침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앉았을 때 최재욱 씨가 조용히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떠나시나요? 그는 여전히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웃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이에게 해줄 게 새로 생겨서요.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꼭 그렇게 할 거라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딸을 보냈고 진실을 마주했고
이제는 딸의 억울함과 숨겨진 불편한 추가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 확고해졌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 애가 두고 간 거예요. 언젠가 당신이 오게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딸의 손글씨가 적힌 짧은 편지와 작은 조개 껍데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언젠가 내 마음을 알게 되면 좋겠어요. 무서웠지만 엄마를 믿었어요. 사랑해요. 그 순간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픔보다는 비장함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끝까지 저를 사랑했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말이 없던 최재욱 씨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 애를 처음 봤을 때 낯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아이는 제 아내와 닮았거든요. 저는 그가 결혼한 사람이었단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는 몇 년 전 저를 떠났어요. 이곳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죠. 그때도 조용히, 고요하게, 그리고 고맙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가 왜 그토록 조용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우리를 낯설지 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는 걸 저는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이곳을 찾은 이유도 아마 이 사람을 만났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고통을 품고 있는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에 저는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은 제 진심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습니다. 그 아이를 떠나보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삶을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하는 일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서울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저의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서라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요. 바람결에 스치는 파도 소리처럼 딸의 기억은 제 곁에 머물겠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딸을 위한 삶으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라고.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을 외면당한 채 떠난 딸. 그 뒤를 쫓아 모든 것을 마주한 한 엄마의 이야기. 당신이라면 딸이 숨긴 진실을 끝까지 마주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